C 증폭기 Common Limit Amplifier의 임피던스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초적인 전자 회로를 이용해서 공통 이미터 증폭기, 그 C 증폭기를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는 설계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퀵스파이스를 이용해서 바이어스를 잡고 바이어스를 바탕으로 해서 액티브 모드에 트랜지스터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AC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주파수별 증폭도가 어떻게 되는지 진폭, 그러니까 데시벨로 표현한 진폭과 각도로 표현한 위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우리 회로가 출발한 시작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CE 증폭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회로를 설계를 했는데요. 자, 우리 회로 설계를 좀 더 나가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회로 설계한다고 하는 거를 잘 한번 봅시다. 회로 설계. 자, 회로 설계는 뭘 회로 설계한다고 할까요? 자, 이쪽에 있는 회로를 보면, 자, C 증폭기 회로. 자, 이 회로는 우리가 설계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있는 저항 4개, 커패시터 3개를 결정을 했을 뿐이고, 저항이 배치된 위치, 커패시터가 배치된 위치는 사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또한 자, 우리가 RB1, RB2, RC, RE와 같은 저항을 이제 설계는 했는데 설계 지침이 분명히 있었죠. RB1, RB2. 자, 여기에 있는 RB1과 RB2 저항은 10kΩ보다는 좀 크게, 왜냐하면 베이스 쪽으로는 전류가 많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10kΩ보다는 조금 크게 잡아주면 좋겠다고 했고요. 여기에 있는 RC 저항은 부하로 달 RL 저항보다는 조금 컸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1kΩ 정도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m에 있는 RE 저항은 없어도 괜찮지만 RE 저항이 있으면 피드백 저항 역할을 해서 증폭도를 제외한 모든 특성이 다 잘 개선된다 라고 해서 이 RE 저항은 한 100옴이나 200옴 정도 달았습니다. 그렇게 달더라도 괜찮은 게 여기에 베타 값이 이제 곱해지기 때문에 100옴을 단다 하더라도 여기 약 100배가 증가하니까 한 10kΩ 정도 달아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면 RB1하고 RB2 저항하고 이제 비슷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RE 저항은 피드백을 하면서도 증폭도 할 수 있는 적절한 타입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저항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커패시터는 우리가 주파수 기준으로 삼은 거는 100kHz거든요. 100kHz에서 우리가 보통 저항은 킬로옴 단위로 다뤄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10옴보다는 좀 적도로 적절하게 선택해서 여기 있는 커패시터의 값은 한 1 마이크로페럿 정도 약간 적은 커패시터를 이제 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 설계가 쉽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거는 회로 설계가 아니고요. 회로에 숫자를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럼 실제 회로 설계는 뭔가 하면, 자, 회로라고 하는 거 한번 봅시다. 회로를 한번 보면, 자, AC 전원에서 50옴을 거쳐서 부하로 전기를 보냅니다. 우리가 쉽게 이제 전기라고 하지만 실제 뭐가 가는 겁니까? 전압과 전류가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 게 파워가 됩니다. 그러니까 DC에서는 전압에다가 전류만 곱하면 파워가 되고 AC에서는 2분의 1 상가감수 제곱해서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 적분값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전압 곱하기 전류하면 교류가 낼 수 있는 평균적인 전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회로를 설계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부하에서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주는 거죠. 이 전력이 부하 쪽으로 최대로 가면 회로 설계를 잘 했다. 회로 설계의 목표는 부하에 최대 전력을 공급하는 겁니다. 최대 전력 P 공급하는 게 회로 설계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간단한 회로를 이렇게 살펴봤지만, 자, 소스가 있는 영역, 원천이 있는 영역하고 부하가 있는 영역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소스 영역은 태빈의 등가 회로입니다. 실제로는 회로가 더 복잡하다고 했죠. 만약에 우리가 펑션 제너레이터를 쓰면 펑션 제너레이터 언뜻 보더라도 막 덩치도 크고 복잡합니다. 근데 이 펑션 제너레이터를 하나의 모델로 표현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태빈행 등가 회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빈행 등가 회로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RS 값은 얼마라고 했어요? 50ohm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진폭을 변경하면 여기에 있는 AC 전화번의 진폭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이건 우리가 변경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펑션 인젝터의 내부 저항, 전원 저항에 해당하는 50ohm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50ohm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50ohm 대신 60ohm, 70ohm을 달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비 개발하는 회사가 50ohm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줍니다. 50ohm이 여러 측면을 봤을 때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임피던스를 이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50ohm을 사용을 해 줍니다. 여기에 있는 부하 저항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스 저항은 펑션 제너레이터를 모델링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하는 어떨까요? 자, 부하는 로딩 이펙터라고 해서, 자, 부하가 바뀔 때 생기는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부하를 우리가 마음대로 막 바꿨습니다. 근데 이건 스파이스니까 가능했던 거고, 실제로는 이 부하도 내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하는 사실 뭐예요? 자, 그 다음 단, 여기서 어떤 시스템이 있을 거잖아요. 요 시스템의 입력 저항입니다. 요 입력 저항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부하 저항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부하 저항은 우리가 뭐 100ohm이다, 1kg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간단한 이제 저항이라기보다는 임피던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부하라고 한 거는 사실은 임피던스다. 자, 우리가 회로 설계할 때 대표적인 예로 여기에 있는 CE 증폭기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 CE 증폭기는 기본적으로 교류를 증폭하는 증폭기입니다. 그러니까 교류 신호를 키우는 게 목표인 게 CE 증폭기입니다. 근데 OPMP인 경우는 DC도 증폭을 했는데 왜 CE 증폭기는 교류를 증폭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OPMP가 아주 특별한 증폭기입니다. 보통은 DC를 증폭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는 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보는 주파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을 어떻게 변경하는가가 내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을 할 때도 항상 변조를 고려를 합니다. 주파수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고 이 주파수를 키우는 게 증폭기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에 들어오는 자 이쪽이 입력인데 입력에 들어오는 신호는 굉장히 약합니다. 보통 안테나라든지 먼 장거리 전송으로 오기 때문에 신호가 굉장히 약한데 이 신호를 크게 트랜지스터 이용해서 크게 키워서 출력으로 이제 연결을 해주는 게 증폭기의 목표가 됩니다. 그럼 이 목표 관점에서 보면 내가 전압을 키우는 게 좋으냐 전류를 키우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증폭기가 있을 때 전압을 키우는 게 좋을까 전류를 키우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게 좋아요? 자, 증폭기에서 가장 좋은 거는 전압도 아니고요. 전류도 아니고 전력을 키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결국은 이 전력을 키우려고 하면 전류도 커져야 되고 전압도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도 키워주고 전류도 키워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증폭기가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C 증폭기가 됩니다. 이 증폭기가 전압도 키워주고 전류도 키워주는 전력을 키우는데 확실하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회로 구성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고민을 이야기했잖아요. 자, 여기 있는 소스 부분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부하도 바꿀 수가 없고 여기에 있는 트랜지스터 바이어스 잡고 증폭해주는 부분도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증폭기 설계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를 설계를 하는 꼴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우리 공부가 좀 짧아서 그런 거니까 공부를 더 해가면 자,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자, 부하에 최대로 전력을 공급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부하 저항과 소스 저항과 부하 저항이 얼마일 때 최대로 전력이 부하로 전달될 거냐를 공부하겠죠. 그러니까 회로 이론 책에서 여러분이 전반부에 아마 배웠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회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이 있습니다. 뭔가 어떤 소자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중요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전력 이송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 전력 이송 조건은 자, 소스에서 전압을 걸어줬습니다. 혹은 전류를 흘렸어요. 그러면 소스 저항을 거쳐서 부하 저항으로 전압과 전류가 전달이 되는데 전압 곱하기 전류가 실제 부하가 낼 수 있는 전력입니다. 전력을 근데 우리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회로에서는 동작 원리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압이나 전류라는 용어로 회로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전역학, 물리학을 처음 배울 때 배우는 게 뭐예요? 속도도 배우고 가속도도 배우고 질량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힘을 배우잖아요. 힘을 배우고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는 에너지를 배웁니다. 우리가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일을 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전압을 걸어주고 전류를 흘리는 거는 부수적인 역할입니다. 정말 필요한 거는 일을 시키는 건데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줘야죠. 그죠?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단위 시간당 내가 일을 혹은 에너지를 얼마나 주는가를 나타내주는 양이 전력, 파워가 됩니다. 여기 P로 표시한 값이 파워가 돼요. 그래서 이 파워가 크면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빠르게 움직인다, 멀리 간다, 뭐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전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 전력 이송 조건은 여기서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전력이라는 부분이 방점이 찍혀야 됩니다. 방점이 전력에 찍혀야 됩니다. 그만큼 전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가장 많은 전력이 부하로 전달될 거냐? 사람들이 이제 회로 이론으로 열심히 계산을 하니까 얻어낸 조건이 바로 내가 부하 저항이 정해졌으면 소스 저항이 정해졌으면 부하 저항은 똑같은 걸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55ohm을 정했으면 부하 저항도 55ohm으로 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부하 저항은 임피던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 조건까지 사용한다면 부하 저항은 50ohm이고 부하 임피던스의 리액턴스 값은 0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하 저항은 인덕터나 커패시터로 구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스 저항이 55ohm이기 때문에 부하 저항도 저항으로만
그 다음에 수치값도 아무거나 되지 않고 50옴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 이송 조건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도 위의 회로를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자, 여기는 50옴인데 여기 가만 보면 커패시터도 있고 저항도 RB1, RB2가 있고 트랜지스터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50옴이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자, 여기에 있는 소스와 여기에 있는 부하를 바로 연결하지 않고 여기에 아주 특별한 장치를 달아주게 됩니다. 이 장치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바로 자, 임피던스 정압 회로입니다. 자, 임피던스 정압 회로를 달아주게 됩니다. 영어로는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합니다. 자, 임피던스를 매칭하기 위한 회로를 달아주고요. 임피던스 매칭을 한다고 해서 자, 예를 들어 이 부하 저항이 40옴이고 소스 저항이 50옴이면 여기 저항을 10옴을 달아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임피던스가 딱 맞잖아요. 그 회로를 극단적으로 보면 자, 여기 전압원이 있고 50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부하 저항을 재보니까 40옴이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임피던스 맞추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0옴을 달아주면 해결되나요? 그럼 이 10옴이 임피던스 매칭 네트워크인가요? 임피던스 정압 회로인가요? 아닙니다.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저항을 달아주면 전력이 부하 쪽으로 잘 전달이 될까요? 임피던스 정압을 왜 한다고 했습니까? 소스에서 만든 전력을 최대한 부하로 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에 15옴 저항을 달아서 연결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저항은 임피던스 정압 회로에 달면 안 됩니다. 임피던스 정압 회로는 뭘로 구성해요? 저항이 아니니까 인덕터나 커패시터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인덕터나 커패시터로 구성을 해서 임피던스 정압을 딱 해주면 내가 소스에서 발생한 전력이 최대로 많이 부하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학부과정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여기에 임피던스 정압 회로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않고 지금 우리가 CE 증폭기 설계는 했는데 임피던스 정압을 꼭 시켜야 된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임피던스 정압을 시키기 위해서는 RS가 55옴이니까 여기서 바라본 등가 저항, 입력 저항은 얼마가 돼야 된다? 55옴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거는 55옴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자, 내가 소스에서 걸어주는 전압은 VS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전압이 얼마입니까? 0V죠. 왜? 여기 접지가 있으니까 접지 따라가면 0V. 여기도 0V. 여기도 0V, 0V, 0V. 다 0V입니다. 근데 접지를 따라가 봤고 그럼 여기 전압이 얼마라고요? VS니까 따라가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다시 VS. 교류인데도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됩니다. 직류든 교류든 임피던스 개념을 사용하면 우리가 DC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정말 많이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피던스라는 말 우리가 회로 쪽 공부하면 많이 듣잖아요. 임피던스. 이게 도대체 왜 쓰지? 근데 임피던스 없이 교류회로 해석을 하면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이 미분방정식을 피하는 방법이 임피던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임피던스는 기본적으로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소수로 구성되어 있죠. 자, 복소수는 실수부하고 호수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표현할 때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크기하고 위상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교류회로 해석에서는 이제 페이저라고 해서 페이저 실수하고 허수로 하진 않고 크기와 위상으로 회로 이론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페이저 이론이라고 하고 이 페이저 이론의 중요한 결론이 임피던스라는 개념입니다. 이 임피던스는 교류 전류를 잘 흘리지 못하는 비율. 그러니까 임피던스라는 말 자체가 저항, 방해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라는 개념 상당히 중요해서 자 우리가 이 C 증폭기를 볼 때 입력단에서 바라본 등가적인 임피던스를 이제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가 얼마인가? 자 보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입력은 여기서 쟀죠. 왜냐하면 vs 여기 있는 부분이 다 펑션 제너레이터의 모델링이기 때문에 펑션 제너레이터 끝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압을 측정했습니다. 그 전압을 VI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RS라는 저항 기준으로 보면 한쪽은 VS고 한쪽은 VI입니다. 그럼 저항에 걸리는 전압차는 얼마인가요? VS 빼기 VI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걸 RS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RS에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RS에 흐르는 전류. RS에 흐르는 전류는 어디로 들어가는 전류예요? 내가 구하고 싶은 임피던스 값인 GI에 들어가는 값입니다. 이게 어렵게 써서 그렇지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복잡한 시스템이 있는데 얘를 등가회로 관점으로 GI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바라보면 저항도 있고 트랜지스도 있으니까 등가회로가 복잡한데 내가 이 복잡한 시스템을 하나의 저항값 GI라고 그냥 표현을 해서 놓고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잰 겁니다. 얼마라고? VI라고 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GI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있잖아. II라고 하면 요 전류까지 알게 되면 GI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VI를 II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걸 공식으로 써준 게 요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우리가 굳이 힘들게 계산할 필요 없이 자 스파이스에서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이 V인을 재는 쪽에 커런 프로브를 하나 갖다 달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회로를 좀 변경을 해보죠. 여기 Save As에서 요 BJT 회로를 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BJT 8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로 이제 회로를 저장을 해서 커런 프로브를 한번 달아보고 싶어요. 커런 프로브를. 그러면 컴포넌트에 가서 프로브스에 가면 커런 프로브가 하나 있잖아요. 얘를 달아보고 싶습니다. 얘를 하나 이렇게 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얘는 좀 이렇게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요게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건데 전압도 이제 재야 되니까 전압도 살짝 움직일까요? 움직여서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프로브는 V인이고 여기에 있는 프로브가 있죠. 자 요 프로브 값을 좀 변경을 할게요. Cin이라고 소문자로 쓸게요. Cin이라고 이름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임피던스 값을 재려고 하면 자 여기에 측정 전압을 알아야 되고 Vin이 그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 알아야 됩니다. Cin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퀘이션의 요 밑에 Gin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Gin은 Vin을 V 그 다음에 Cin을 .I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요 특성을 한번 보면, 자, 임피던스를 내가 구하고 싶어요. 근데 Vin이나 Cin은 직류 교류 다 잴 수 있는데, 교류 소신호인 경우는 소문자로 표현하니까 .v, .i라고 두 전압 전류를 구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내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바라본 등가 저항, 이 트랜지스터 증폭기 회로의 등가적인 입력 저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값이 50옴하고 같은 경우가 회로 설계가 완성되는 건데 정말 그게 완성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파라미터 수입은 우리 안 하니까 자, 이건 지워버리고요. 자, RL 값은 자,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RL은 한 1kg을 달았습니다. 이 경우에 측정 값을 한번 보면 자, 임피던스 값 한번 볼까요? 임피던스 값, 지인 값 한번 보면 임피던스 값이 얻어지는데 logarithmical x-axis 얘를 선택을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파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임피던스 값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0으로 가죠. 임피던스 값은 0으로 가고 주파수가 낮아지면 저주파로 가면 갈수록 지인 값은 커집니다. 이 값이 커진다는 뜻은 임피던스가 커지면 교류 전류를 잘 흘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값만 봐서는 이 입력 임피던스가 50옴에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쪽에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G인을 한번 계산을 하는데 매그니튜드하고 앵글로 보는 게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그거보다는 리얼 이미지너리로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피던스 값이기 때문에 이 실수 값이 저항을 뜻하고 요 뒤에 J 뒤에 나오는 값은 허수부가 되고 에너지를 얼마나 저장하는 걸 나타내주는 리액턴스 값이 됩니다. 우리 관심사항은 주파수가 100kHz니까 100kHz 근방으로 한번 가보면 아니 요 정도가 100kHz가 되겠네요. 그러면 약 1.8kΩ 마이너스 J 789옴인데 한 800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 우리 판단을 위해서 한번 기록을 해 보면 자, 우리가 여기에 임피던스 값을 스파이스로 계산했습니다. 그럼 G인 값, G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자, 여기에 있는 커패시터 저항,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요 저항 이런 걸 전부 다 여기서 바라봤을 때 계산된 값입니다. 그럼 그걸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 값이 나오는가 하면 얘는 한 1.8kΩ이고 마이너스 J에 한 800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얘가 얼마가 되기를 원했어요. 얘가 50이고 플러스 J 곱하기 0 리액턴스 값은 0이고 실수분은 50인 걸 원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서 최대 전력을 부하 쪽으로 공급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회로 설계는 했지만 이 회로 설계가 완성이 되려면 임피던스 정합 회로까지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수부 저항이 왜 1.8kΩ이 나왔을까라고 봤는데 RB1 값은 얼마였습니까? 여기 보면 RB1 값은 33kΩ, RB2 값은 10kΩ인데 1.8kΩ보다는 훨씬 크죠. 그러면 다른 작은 저항이 하나 있다는 거잖아요. 어디 있는가 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있는 저항.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알파이라고 불렀죠. 요 알파이 저항 때문에 한 1.8kΩ 정도가 나온 겁니다. 우리 지난번 계산을 보면 이 알파이 값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알파이 값은 약 한 2.7kΩ, 2.8kΩ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저항이 있는데 병렬로 또 단계되어 있으니까
1.7kΩ보다는 좀 작아졌겠죠. 작아져서 나온 값이 한 1.8kΩ이다 라는 거고, 근데 이 경우는 허수부가 있습니다. 허수부가 마이너스 J800옴 정도가 있는데, 자, 우리가 설계할 때, 자, 여기에 있는 커플링 커패시터, 베이스에 있는 커플링 커패시터는 10옴보다 더 작게 설계했기 때문에 저 정도로 크게 나오진 않을 건데, 왜 크게 나오는가 하면, 자, 여기서 바라본 저항이, 커패시터가 트랜지스터 안에 있습니다.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도 커패시터가 있고요.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도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커패시터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이 나오는 거고, 그 나온 값이 부호를 보면 마이너스 값이거든요. 리액턴스가 마이너스면 얘는 커패시터 성분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패시터를 달았고 트랜지스터 안에도 커패시터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커패시터 나오는 거는 정상적이다 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